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이었죠.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물 기반 ETF, 비트코인 ETF,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최초의 현물 암호화폐 ETF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SEC가 벌이는 소송전의 핵심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블랙록이에요. 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를 신청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블랙록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좀 화제냐면 비트코인 살 때 어디 가서 사세요? 거래소.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거래 많이 하시니까 네. 보통은 이제 주식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살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울타리, 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낮추기 위해서 ETF가 뭔고 하니 일단 상품인데 네. 상품을 주식화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상품이거든요. 금융상품인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반 증권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네. 대략 한 뭐 8차례 이상의 시도가 지금까지 있었고 근데 SEC가 허가를 내줘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EC가 허가를 안 내주면서 번번이 다 실패를 했고 블랙록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왜 좀 의미가 있냐면 일단 세계 1위 규모의 가장 네. 큰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 네.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500건 이상 정도 ETF를 신청했는데 실패를 한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될 만한 시장에 들어간다. 네, 무조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블랙록은 다 준비를 해서 될 만한 신청만 넣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느 때보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블랙록이 기사 난 거 보니까 1경 가까운 자금을 돌린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네네. 돈이잖아요. 이런 이제 큰 자산운용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점을 준다라고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침체고 가격이 도통 오르질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침체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는데 이걸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사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려워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자금 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 네. 때문에 ETF 만약에 상품이 승인이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 블랙록 내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블랙록도 사실은 이제 이게 이득 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런 수요 조사 없이 했을 가능성은 없고 없죠. 예, 네.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럼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수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를 좀 더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침체기이기도 하고 뭐 이따가 여쭤볼 거지만 SEC가 그 바이낸스 상대로 소송도 네.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왜 지금 블랙록이 신청서를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네.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저의 개인 의견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게 그동안 연초부터 미국 정부가 SEC를 앞세워서 엄청 이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만 좀 해라. 라는 신호다. 블랙록이. 네.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 이대로 이제 승인 나면 네. 그거는 블랙록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네. 업계에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사실 그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ETF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심사를 해요. 네. 심사를 해서 승인과 거절과 이제
이제 유예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SEC는 유예를 이렇게 유예도 몇 번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그래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을 때까지 가서 거절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번에 거절, 네. 밀당을 하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아. 보통은 마지막 거절이 있기 전에 신청을 회수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왜냐하면 거절이라는 게 한번 딱 이제 박히면 네. 본인들도 불리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선례를 남겨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줄다리기가 있는데, 네. 블랙록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언제 승인될지는 몰라요, 사실.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린다 이런 것도 없나요? 한 6개월 정도 예,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는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기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언제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블랙록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라고 한들 미국 정부도 입장이 있잖아요. 네. 연초부터 계속 이게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그렇죠. 이걸 갑자기 블랙록이 신청했다고 해서 뭐 내준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도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고 희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네. 아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럼 지금 그 기대감은 잠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반영이 됐다가 네. 다시 안정기로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반영됐던 것이 좀 떨어졌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요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네. 신청을 해서 한 5%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랐거든요.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은 시간이 12시간 네. 늦으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EDX 마켓이라고 해서 네. 뭐 시타델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블랙록보다 좀 급이 낮지만 네. 그래도 유명한 월가의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들이 네. 모여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네. 기관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여기가 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또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되게 의미심장하죠.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 신청을 하고 왜 만들어 놓고 오픈을 안 하다가 어제 오픈을 했냐.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오픈할 만한 시기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에 오픈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어우러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제도 5% 오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새에 지금 10%가 올라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네. 왜 해볼 만하다고 지금 여기는 걸까요? 글쎄요. 그 뭐 애매한데 네. 그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시적인 환경도 그렇고 좀 하반기가 굉장히 오히려 위험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더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저의 이제 그냥 혼자만의 네. 생각인데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된다. 네. 지금 더 떨어지면 위험해진다라는 좀 네. 위기감을 느껴서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자기들이 할수 컨트롤할 수 있겠군요. 있는 범위 안에서 가격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미국 정부가 왜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월가에서 뭐 기업들이 아무리 로비력이 좋아도 정부가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연초부터 거의 6개월 동안을 작업을 다 해놨는데 네. 이걸 갑자기 뒤집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약간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네. 대표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그 정치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SEC가 네. 이거 현물 기반 ETF를 신청서를 뭐 앞서서는 유예하다 거절해서 시간을 좀 끌다가 거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고민은 할 것 같아요. 블랙록이 어떤 증거를 냈을 거고 논거를 냈을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점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의 현물 ETF가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야생과 같아서 가격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안 돼. 그러니까 선물 ETF는 지금 있거든요. 네. 현물 ETF 안 돼. 이게 지금까지의 중론이었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블랙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 거 하니 신청서에 비트코인 시장 조작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거래소 간에 이제 좀
거래소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인데요. 네. 이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네. ETF를 운용하는 기관들, 발행하고 운용하는 기관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기관들 사이에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거를 이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한 15초 단위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할게요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네. 사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글로벌리 여러 가지 인덱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지수들이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특징이 거래소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마다 매수 매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이제 가격 조작 내지는 좀 이상한 시장이다. 우리는 주식 가격은 다 똑같은데 왜 저긴 저래? 약간 네. 이런 이제 인식의 베이스가 됐었거든요. 기본이 됐었는데, 만약에 블랙록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그 거래소 간의 감시 공유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마치 그 삼국지에서 네. 적벽대전 보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배를 다 묶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네.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월가 주도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또 질서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엿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것만으로 통과되기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하다. 이걸 통과시켜 주기에는 약간 약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피델리티라고 해서 네. 피델리티도 굉장히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도 작년 초에 1월 달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고배를 맛봤는데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블랙록을 해줄 거면 피델리티를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블랙록이 워낙 바이든 정부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친밀하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이 블랙록에서 거의 이사급 인물을 2명을 데려가서 굉장히 요직에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게 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네. 좀 복합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인맥도 있으니까 네네. 뭐 논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안 됐던 것들을 또 반면교사 삼아서 보강해서 들어갔을 것이고, 네. 또 인맥도 있으니까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네. 이게 블랙록의 그냥 단독 행동이냐, 아니면 미국 정부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냐, 네. 요 시각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네.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플러스 우리 시장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전체 블록체인 시장은 사실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이게 워낙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이게 31,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 시장 뎁스라고 해서 네. 마켓 뎁스라고 해서 이제 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적으면 조금만 누가 사거나 조금만 누가 팔아도 가격이 이렇게 뛰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네, 맞아요. 얘기군요. 일반 투자자들이 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얘기지만 블랙록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뭐 가격이 안 올라? 그러면 좀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 내가 영향력이 자존심 상하죠. 예.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럼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쳐요? 한국 시장이요? 네, 한국 시장도 뭐 글로벌 시장 많이 쫓아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블랙록의 ETF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업비트,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사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KRX의 그 거래소들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한간에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네. 블랙록의 그 신청서가 그 승인이 되면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는 같던데. 뭐 거래를 네. 할 수 있게 되기는 할 것 네. 같은데요. 거기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더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것인데 지금 계속 그 이번 올해 초부터 거론되는 인물 하나가 네.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기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게리 겐슬러, SEC. 네, SEC 위원장인데 기사를 보니까 주간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집중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 네. 그래서 증권 이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불법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에 편승하면 안 된다. 사주지 마세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워낙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호화폐는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고 네. 뭐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 사람을 잘라야 된다.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되게 비우호적으로 돌아섰고요. 네. 반대로 공화당이 굉장히 친 비트코인 쪽이에요. 그래서 친 비트코인 세력인 정치 세력인 공화당 쪽에서 네. 하원에서 SEC 이제 위원장 해임 네. 건의안을 이제 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인물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비트코인은 뭐 상품이다,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뭐 비트코인은 증권이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 일단 증권이라고 전제를 세워놓고 네. 그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소송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소송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고요. 그 미등록 증권을 팔았네 나쁜 녀석들 네. 이 소송의 골자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바이낸스하고 지금 코인베이스를 하루 차이를 두고 둘 다 제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온도 차이가 조금 심한 것이 바이낸스 쪽을 제소할 때는 바이낸스 CEO를 같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걸고 CEO에 대해서도 걸었는데 코인베이스 쪽에는 그냥 코인베이스 거래소에만 걸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다 와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 네. 바이낸스 US라고 해서 미국 사용자들만 가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터내셔널이 훨씬 유동성이 크죠. 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고 하니 네. 그 미국에 있는 VIP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네가 미국 법을 우회해서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려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장에 네.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보면은 그 소송 준비는 굉장히 착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많은 바이낸스 내부 고발자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나눈 스샷, 스크린샷이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바이낸스가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쨌든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걸어놓고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거래소가 지금 보통 하는 것이 거래소 중개를 하고 네. 또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청산했을 때 청산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네.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미국 증권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왜 니네가 다 하고 있어? 이것도 이제 증권법 위반이야 해서 이렇게 다 걸어놓은 약간 그런 상태. 그러면 이게 전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단 SEC는 증권이다 비트코인이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 다른 코인들이 깔고 있는 거지만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는 아니다 증권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더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증권법에서 증권을 이제 다룰 때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네 네.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냥 네 가지 기준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얘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사면 그게 증권입니다.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명기는 안 돼 있고 제가 네. 정리를 한 건데 네 가지를 지금 네. 압축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의 어떤 주식을 증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 네.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네라는 네. 기대 때문에 사실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증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또
그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암호화폐도. 그렇죠.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 특히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처음 발행하고 이 코인 관련한 블록체인 개발하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6월 초에 이제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같이 소장에 넣은 얘네가 그러니까 어떤 미등록 증권을 팔았어요라고 하는 이제 코인들이 쭉 나와요. 그걸 이제 그 지목을 했다는 게 조금 네, 화제가 19개 됐더라고요. 정도가 네. 나오는데 딱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친숙한 가령 네. 테라 같은 경우는 네. 테라폼 랩스 재단이 있잖아요. 근데 테라폼 랩스 재단에서 개발도 하고 뭐 거기 이제 대표가 권도영 씨인데 뭐 테라 뭐 코인 사세요, 뭐 트위터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되게 보면 세세하게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홍보를 했고 네.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증권으로 보겠다는 논리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고 미국 증권법 같은 경우는 특히 소비자 보호가 제 1순위 취지예요. 네. 법 만든 취지 자체가. 네. 그래서 미국 증권법이 아주 엄밀하게 그런 어떤 뭐가 증권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게끔 했던 배경 자체도 뭐가 됐건 간에 SEC에서 알아서 해석해서 소비자들 손해 안 나게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라라는 게 법 취지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량권이 많은 편이고 제가 보기에는 증권의 낙인을 피하는 코인이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장에서도 어쨌든 그 지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가격적으로도 가령 뭐 폴리곤 같은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이어서 네.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코인인데 그날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충격이 좀 크고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알트코인 다 증권이래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중에 개 중에 이제 운이 좋아서 증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 마인드에서는 야, 일단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약세죠. 그 이후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에 이제 직접적인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예측을 하기에는. 저도 좀 궁금한데 네. 뭐 일각에서는 오태민 작가님 같은 분은 네. 이제 북한이 이걸로 자꾸 핵미사일 개발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이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년에 이제 두 건의 크립토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가 5월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 11월에 있었던 FTX 네. 거래소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이 두 가지를 정통으로 맞은 나라예요.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ST라고 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꽤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코인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고 이게 그냥 영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손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FTX 파산 같은 경우는 FTX는 사실상 거래소 1위 거래소였어요. 네. 미국에서. 근데 1위 거래소가 갑자기 며칠 만에 폭삭 망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손해본 사람들이 그렇죠. 많을 거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죠. 네. 네. 이게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데 투자자 보호 안 되네. 크립토 기업 얘네 믿을 사람들이 못 되네. 이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사실 그 이후에 모든 정책들이 다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네. 5월까지만 해도 디지털 달러 좀 우리 속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 석상에서 연준 부의장이 하고 막 이랬었던 시기였는데 그 두 번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식들이 변화했고 변화하면서. 저는 이게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립토 위기가 크립토 위기일 뿐만 아니라 실물로 전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의 판단뿐만이 아니고 네. 그 사실 지금 이제 FRB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제 그 G20 그 국가들의 재무장관이랑 네. 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네. 금융안정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디파이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내겠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만히 두니까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네, 네. 그런 그
갑자기 망해버리고 이런 규제 없이 네네. 갑자기 망해버리고 이러면서 투자자들까지 손실이 되고 이러면 경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정부의 이 드라이브는 그게 좀 확실해지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네 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아마도 이제 좀 지능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자 보호를 SE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송을 벌이면서 바이낸스에 대한 자산 동결 네. 요청을 법원에다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합의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산 동결을 하게 되면 거래소 자체가 운영이 북미에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조치인데 이걸 왜 먼저 법원에 요청을 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이 소장 내용을 보면 SEC가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바이낸스의 CEO가 자오장펑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느꼈어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이낸스의 모든 사업에서 CG를 제외시킬 것.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이 CEO고 네. 지분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일. 근데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든 빼라. 그러니까 바이낸스 US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한 요구인데 지금 이제 SEC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네. 바이낸스가 사실 이게 좀 사회 악이다. 얘네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셨던 어떤 바이낸스 자금 동결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것도 바이낸스 US가 있지만 별도의 독립 사업체로서 있지만 얘네가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앙에서 바이낸스 대표인 CG가 좌우장펑이 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돈 넣어놓은 거 갖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동결해야 된다라는 게 SEC의 논리이고 그래서 법원에서 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네. 바이낸스 US에서 뭔가를 할 때 SEC가 참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무조건 두는 거고 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아까 그 미국에 있는 VIP들을 빼내려고 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VIP들의 어떤 이 자금이라는 거는 네. VIP들이 얼마를 넣었고 그 VIP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가져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SEC에서는. 그게 바이낸스 입장에서 제일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에서도 네. 뭐가 이렇게 조사 나옵니다 하면은 VIP도 다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고객들이니까 네. 주요 고객들이니까. 근데 이제 SEC는 그 명단을 아마 가져오고 싶어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고 네. 그쪽으로 계속 지금 이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뭐 소송전과 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술렁술렁하고 있어서 네. 전문가의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려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